네, 다음은 정말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여러분들께서 게시판에 이렇게 Q&A 이 항목에 남겨주신 것들, 그걸 한번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일단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이거를 또 제가 말을 어떻게 다시 쓰게 되면 거기서 또 뭔가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대로 갖고 와봤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조금 크게 해볼까요? 네, 이노크님께서요. 미국과 우리나라가 현재 역실적 장세인지 맞다면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냐 하면 지금은 역실적 장세가 맞는 것, 역실적 장세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그 클라이막스를 지나지는 않은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점 통과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여기서 멘트를 하나 까먹었어요. 매도 클라이막스가 보이지 않습니다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클라이막스라는 거는 증시가 하락하는데 거래량을 크게 동반을 하면서 한번 하락을 추가를 한번 확 하는 거죠. 근데 제 채널에 사실 이제 자주 들어와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저의 빠트린 말을 이해를 바로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도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을 계속 보고 있어야겠네요라고 말씀해 주셔서 솔직히 나중에 대댓글을 보고 약간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잘못 말했는데도 빼먹고 말했는데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랬죠. 다음 두 번째 견과류 먹는 람지님께서요. 이번 분기도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해서 리세션이 오피셜하게 확정이 된다면 그러면 그때가 정책 변화를 기대하면서 주식을 살 때라고 어떤 분께서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여기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물어봐 주셨었는데 저는 어떻게 이제 대답을 드렸냐 하면 만약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나온다면 결국 미국에서 특단의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특단의 조치니까 이제 자산 시장이나 경기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는 주가를 매수하기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여기는 이제 미국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정도 상황이다라고 하면 자산 시장의 분위기는 대단히 좋지 않아진 것일 거고, 그러니까 리세션 왔는데 뭐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빠져서 그래서 절대 가격 매력하고 플러스로 정책 요인들 더해져서 상당히 매력적일 것이다 라는 거를 생각하고 답변 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킴님께서요. 에너지 가격은 아직까지 상승인가요? 언제쯤이면 꺾일 때가 될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사실 50일 추세선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일 추세선 위에 계속 에너지 가격이 놀고 있으니까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 측면의 좀 이제 펀더멘탈 말씀드렸는데 수요 측면에서 봐서는 중국이 크게 봉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추가로 빠지지 않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펀더멘탈 반대편이죠. 공급 측면에 봐서는 미국하고 동맹국들이 전략적 비축률을 현재 방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떨어지지 않고 110을 넘어갔다는 점. 요거를 봤었을 때 이제 단순히 차트로만 봤을 때뿐만 아니라 펀더멘탈로 봤었을 때도 좀 우려가 된다. 추가 상승을 유가가 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런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유가가 언제쯤이면 꺾일런지요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급 쪽 해결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보다는 수요 쪽이 감소해야 될 거고 수요가 감소한다는 말은 딴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강하게 온다라는 것과 동의어니까 경기가 침체가 되어서 침체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유가가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잭님께서요. 전에는 과했던 소비가 줄어드는 경기 둔화 정도로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86번가에서는 경기 침체로 갈 것이다 라고 하시나요?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경기 침체를 지금 요즘에 계속 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긴축 사이클의 난이도가 결국 너무 높기 때문이다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난이도가 왜 높으냐?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컨트롤하기 힘든 요소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에 있는 그 코로나 봉쇄라든지 그런 미국의 중앙은행이 컨트롤할 수 없는 요소들 때문에 요소들이 크게 지금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경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과거가 산수 정도의 덧셈 뺄셈 정도의 난이도였다면 지금은 대학교 박사과정 논문을 써야 되는 수준의 난이도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별명은 님께서 제가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가 계속 침체다 보니까 그래서 현금을 대단히 가지고 있자란 주의인데 별명은 님께서는 근데 요즘에 이런 침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는 것 같다라고 보시나 봐요. 실제 좀 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 경기 침체가 온다, 그때가 기회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좀 찜찜하다고 여겨지신 거죠, 그렇죠? 너무 많은 사람이 한 가지 생각하면 좀 찜찜한 게 사실입니다. 신중론이 비관론이 컨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늘 컨센이 모이면 안 좋은 것 같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였었는데 자, 저는 시장 참여자들이 절반 정도만 침체에 동의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채권 쪽은 침체를 많이들 이야기를 하나 주식 쪽에서는 여전히 침체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여전히 침체는 너무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특히나 주식 쪽을 중심으로 팽팽하게 맞서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이제 주식에 대해 보통 얘기를 하니까 신중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쇼핑 독터님께서 하반기에는 놀랍게도 연준이 다시 돈을 풀 수 있다라는 예상을 제가 연초에 했었죠. 지금도 유효하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답변은요. 제가 이 연초에 다시 연준이 돈을 풀게 될지도 몰라요라고 했던 거는 경기가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결국은 언제 오느냐에 달려 있는 거고 저는 시장 예상보다는 침체를 좀 더 빨리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연말에 연준이 다시 돈 풀기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판판여유님께서 연준이 완화를 택할 것이고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는 신뢰가 없어질 것이고 그럼 미국 장기채에 대한 투매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 채권 쪽에 대해 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채권 거물도 요즘 인터뷰 중에 완화 쪽으로 가면 장기채에 나는 사지 않을 거야 이런 아주 엄중한 경고도 나오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결국에 채권을 사고 판다라는 거는 그 나라에 대한 신뢰가 있냐 없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미국하고 다른 나라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미국만 보면은 이런 행동을 하면 대단히 미국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 대안이 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했을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없어 보인다라는 게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투자자들이 미국이 문제를 겪고 있는 걸 알지만 미국채를 보유하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미국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걸레꼴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다 걸레 같고 그 걸레들 중에서는 제일 깨끗한 걸레입니다. 미국이. 그래서 괜찮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다음으로 포도속 알맹이님께서 매파의 선두에 섰었던 블러드 총재가 요즘 좀 이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자산시장은 하락했고 통계긴 하지만 인플레도 정점을 찍었고 기업 실적 나빠지면 인플레는 자연스레 완화될 텐데 연준이 시장에 뒤처진 게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맞춰나가고 있는 거 아니까 잘 그런 말씀을 드려주셨어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 제가 이제 그 답변은 일단 제임스 블라드에 대해 가지고서 제가 이제 본인이 투표권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차이를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투표권이 없을 때는 아주 강성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투표권이 생기고 나서 보면 막중한 책임감이 생긴 거거든요. 시장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단히 강한 멘토들은 요즘 블라드들이 투표권 생기고는 못하게 되지 않았냐라는 게 저희 뇌피셜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이제 넉넉한 시간을 두고서 진행이 된다면, 지금 적어 주신 내용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빨라요. 그리고 침체가 생각보다도 너무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천천히 열기가 빠지면서 삭삭삭삭 모든 것들이 서로 아구가 잘 맞아가면서 하강을 해 나가서 별 문제가 안 생겼었을 텐데, 지금은 너무 높았다 또 갑자기 떨어지고 막 침체 갑자기 오고 이래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표현을 인플레이션하고 침체 간의 술래잡기가 시작된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채 잡히기도 전에, 그러니까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경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은 높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떼그룹 홀장님께서 언론에서 피마 관련된 기사 많이 띄우는데 마치 상서의 수압이 개설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하는데, 이 효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전히 조심하자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요거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작년 6월 달인가에 다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피마하고 그 상수의 수압하고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큰 차이다였습니다. 그러니까 피마라는 걸 하게 되면 담보를 뭘 제공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상설 그 수압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효과를 내는 거는 똑같아요. 뭐 이제 외국의 외환 시장을 안정화를 시켜주자라는 거는 똑같은데, 근데 이제 상설 그 수합을 하게 되면은 내가 담보로 맡길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하고 미국이 하게 되면 우리나라 통화가 담보로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담보처럼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우리도 그만큼을 미국이 원하면 주는 거니까. 근데 사실상 명확하게 담보 잡힌 거는 없죠. 근데 피마라는 거는 하게 되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 채가 담보로 제공이 되어야지 우리가 미국에서 추가로 달러를 확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보다가, 만약에 이게 최악의 상황이 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차이는 있겠더라고요. 뭐냐 하면 아주 극단적으로 봐가지고 만약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엄청나게 약세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좀 개입이 필요해져 가지고서 이제 개입을 어떤 식으로 그럼 하냐 하면은, 자국 통화가 약세가 되고 달러 강해졌잖아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팔고 그 돈으로 원화를 사요. 그러면은 원화가 강해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통화 가치 하락을 방어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피마라는 걸 통해서 추가로 달러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원래 같으면은 미국 채를 팔아갖고서 달러를 마련해서 그걸로 했겠죠. 근데 이 미국 채를 못 팔아요. 담보로 제공이 돼 있으니까. 그럼 자산이 묶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담보를 제공하고서 추가로 달러를 가져와 봤자 기존에 있던 걸 팔고서 사는 거하고 금액이 차이가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피마가 아직 한 번도 작동이 돼 본 적이 없어 갖고서 저도 이거를 가설일 뿐이기는 한데, 그렇게 돼버리면 환방어 하는데 효과가 좀 무용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좀 빡센 일이 생기면 역시 피마보다는 상설 수합 계정이 나은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걸 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나따뚜이님께서 이제 테더에 대해 갖고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테더에 대해서 좀 사실은 오늘 이 게시판 질의응답 이라는 코너를 만들게 된 이유가 요 나따뚜이님의 질문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테더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테더를 또 별도로 떼가지고 얘기하기에는 그렇게 적당한 주제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게시판 질의응답 쪽에 포함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어떤 게 지금 요즘에 그 테더 쪽으로 해가지고서 헤지 펀드들이 유행이 되고 있냐면은요, 테더 숏입니다, 여러분. 테더 숏인데, 이 테더 숏이라는 게
거의 사실상 구조가 무위험이에요, 여러분. 이건 뭘로 가능해지느냐라고 하면 테더의 가격 결정 구조를 보세요, 여러분. 1테더하고 1 US 달러는 고정이 돼요. 그쵸? 근데 이 1테더가 지금 0.1달러에 대해 갖고서 1이 아니고 약간 약세잖아요. 0.9998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0.0002 정도가 빠져 있죠. 최대한 올라가봤자 이게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요. 0.9998에서 숏을 쳐요. 제가 헤지 펀드예요. 그러면은 숏을 쳤을 때에 내가 가지게 될 최대 위험은 내가 숏 쳐놓은 그 자산이 폭등하는 게 최대 위험이에요. 근데 1달러 1테더는 고정이기 때문에 이상 안 올라가요. 그럼 내가 테더를 아무리 많이 숏을 쳐도요. 기회가 예상되는 최대 손실폭이 0.0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무위험 공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친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게 빌리는 비용이 있겠죠. 테더를 빌리는데 뭐 사람들마다 얘기가 다른데 4에서 5% 정도 비용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근데 내가 빌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 갖고서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빌리기 위해선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일반 개인들이 테더를 숏을 치려면은 코인을 사야 돼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가지고서 테더 숏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코인을 그러니까 담보로 해갖고서 숏을 쳐야 되거든요. 근데 테더가 안 빠지는데 테더 쪽에서는 나의 잠재 손실이 날 게 거의 없지만 내가 담보로 제공한 거는 숏 잡고 있는 동안에는 못 건드리거든요. 근데 담보 가치가 확 하락할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폭락을 하며. 그러니까 개인이 하기에는 적당한 구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기관 투자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아닌 미국 달러를 담보로 제공하고 테더를 빌려 숏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괜찮죠. US 달러는. 이거 변동해보자 얼마 변동하겠어요. US 달러가. 그리고 미국 가지고 있으면은 제가 담보로 제공해도 제가 이거를 단기 쪽에 넣어놓으면은 이율을 받아 먹을 수 있거든요. 보시면은 요즘에 금리가 올라가지고 US 달러 자산 어디 맡겨놓으면 이율이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자 비용, 연간 비용을 카바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입장에서 하여튼 이게 거의 지금 손실이 나지 않는 구조에 테더 숏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그 유명한 공매도 하는 기관 중에서 힌덴버그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회사가 작년도에 그 이항 아시죠? 중국에서 드론 하는 회사. 그 회사 막 주가 폭락했었잖아요. 그 회사 주가 폭락시킬 때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이항 공장에 파견시켜갖고 힌덴버그 쪽에서 실제로는 생산을 하지 않고 있고 공장에서는 부품들이 나뒹굴고 있더라. 그런 거를 해갖고서 이항을 아주 보내버렸죠. 그 다음에 니콜라에 대해 갖고서도 이 회사 사실은 기술이 없고 그 트럭도 움직인 게 보니까 내리막길에서 놔뒀더라. 뭐 이런 것들을 폭로를 해갖고서 숏으로 돈을 버는 기관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작년부터 걸어놓은 현상 수배해 놓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테더 세부 자산 내역을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는 밀리언 달러를 내가 포상금으로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도 숏 포지션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테더 문제는 생각보다는 좀 계속해서 보셔야 될 거고, 많이들 테더의 가격을 보세요. 가격 보면 안정화되어 있네 하실 텐데 그걸 보시면 안 되고요. 인출되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더의 시가총액을 보셔야 돼요. 시가총액이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 인출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것도 구조가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테더를 샀다. 그러면은 테더 여러분 약관 읽어보셨나요? 인출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처음에 테더 계정을 만들 때 공인된 계좌여야 돼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밸런스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크레딧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 계정이 믿을 만한 건지를
이제 테더 쪽에서 확인을 받고, 테더 쪽에 이제 확인 요청해서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US 달러를 10,000불 주면은 이제 테더 10,000개를 주는 그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처음에 테더에 돈을 넣을 때에 그 공인된 계정들은 내가 만약에 인출을 요청하면 바로 인출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산 거를 테더 인출 한번 요청해 보세요. 안 해줘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계좌 네 걸 일단 확인해 보자 하는 거죠. 그 세월호 내월호 될 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유동성 자기네가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이거를 연기할 수도 있다고 돼 있어요. 인출 대응하는 거를. 그러니까 만약 뱅크런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내가 돈 좀 늦게 줄게, 갑자기 뱅크런이 발생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테더는 즉각적으로 가면 찾을 수 있고 안전자산이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테더 쪽에서 최근에 뭐 마치 그렇게 생각들 하세요. 테더가 자기네들 자산 보유 내역을 최근에 공개했대. 되게 자신 있나 봐. 그걸 봤더니 미국채 비중이 높대. 오, 대단해. 이걸 쇼친다고 말도 안 돼. 틀린 말입니다. 얘네들은요, 테더 원래 홈페이지에 이제 투명성이라고 해서 트랜스페런시라고 해갖고서 자산 내역을 몇 년 전부터 분기마다 공시는 아니고 공개를 하고 있어요.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냥 하던 걸 한 거예요. 올해 3월 말 기준자 자산 내역이 이제 공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건 지금 당장이요. 어제자로 지금 너 자산 내역 뭐야를 궁금해하는 거죠. 5월달에 사건이 터졌으니까. 근데 테더 쪽에서는 3월달 걸 공개를 했고 마치 그걸로 현재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한번 봐야 되는 이슈라는 거. 저는 테더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이제 킹스맨 님께서 유로존의 금리 인상 플러스 미국 경기 침체로 인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인플레 완화 장치 역할을 했던 달러 인덱스 하락이 미국 주식에 영향을 미칠까요? 해주셨고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원화가 상승하면 국내 주식은 미국과 더욱 디커플링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해주셨습니다. 둘 다 이제 환에 대한 거죠. 그래서 엮어 갖고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겁니다. 이게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흘러가는 게 맞는데 그거는 잔잔한 상황일 때고 지금처럼 파도가 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달러가 약해지기 시작할 때 다른 곳이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무난한 환경일 때는 요게 맞는데, 그러니까 달러 약해지기 시작할 때 다른 곳이 좋아진다. 근데 현재 같이 약간 이제 울퉁불퉁하고 아주 파도가 세게 치는 상황에서는 이게 작동을 제대로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전체적인 논조로 쓴 거고요. 특히나 이제 인플레 완화 장치 역할을 했던 달러 인덱스의 하락. 이 말씀은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제한된 면이 있거든요.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미국의 수입 물가가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질문을 하실 때 킹스맨님께서. 그래서 만약에 달러가 약해져 버리면 유가도 고삐 풀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입 물가도 고삐 풀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달러 움직임 이런 것들은 매우 복합적인 요소로 봐야 되고 좀 조심히 봐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NN님께서요. 어떻게 먼저 경기 침체나 주가 부진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2분기 실적에 대해 가지고서 뭐 어떻게 이제 좀 보는지나 뭐 예상치 대비 실제 실적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 뭐 이런 것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요 제가 드린 답변은 이번이 굉장히 클래식했다. 그래서 경기 자체가 금융시장의 변동 자체도 과거 고수들이 얘기했던 순환론으로 흘러갔다. 그래서 구니오하고 코슬라니 책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이제 연준 계속 꾸준히 아주 거의 뭐 연준 스토커처럼 행동해서 체크를 하다 보니 시기가 좀 운 좋게도 맞아 들어갔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뭐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거는 좀 뭐 나중에 한번 정리되면 한 챕터로 좀 꼭지를 떼서 얘기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해 갖고서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가 PER이 10년 평균 조금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PER이 내려와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런 식으로 멀티플 프리미엄 감소, 요거는 진행이 많이 된 것 같다. 근데 진짜 만약 경기 침체가 도래해서 이익 추정치가 하락하게 된다? 그거는 현재 증시에는 가격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그 추정치가 많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증시의 추가적인 하락의 위험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YM님께서요. 자유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수요 공급, 적절한 균형 맞추지만 중앙 권력에 의한 가격 통제는 과잉 혹은 부족을 낳게 되는데 금리라는 화폐, 연준이라는 소수 권력이 정하는 게 사회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말씀을 해주셨죠.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요. 제가 어떤 답변을 드렸냐 하면 연준이 왜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준이 탄생하게 된 배경 자체가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이제 만들자 그래서 탄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때 왜 그런 말이 나왔느냐라고 하면 1800년대 말에 미국에서는요. 은행이 망하는 게 다반사였고 그래서 뱅크런이 빈번하게 나타났어요. 너무 이런 일이 심하다 보니까는 은행들을 위한 최종 대부자, 끝판왕 보스가 존재했으면 좋겠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뱅크런을 막기 위해 갖고서 탄생한 게 연준이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연준이 뱅크런은 이제는 없는 식으로 사실 그 뒤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연준이 탄생한 이후에 미국에서 뱅크런이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처음에 태초에 탄생하게 된 목적은 잘 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연준의 역할이 더 커질 수도 있는 부분 아니냐, 우리가 더 손쓸 수 있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생겨났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완성된 게 하나는 적절한 물가 유지, 또 하나는 적절한 고용의 유지, 두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에는요. 엄밀히 말하면 경기 침체라든지 사회 불평등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시장의 불안이라든지 같은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아주 넓게 보면 그렇게도 우기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상당히 좁은 의미로 연준이 본인들 입으로 말하는 본인들 해야 할 일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제 연준이 조금 좀 과도하게 어떤 측면에서는 좀 역할을 강요받거나 욕을 먹는 면도 있다라는 거고요. 하여튼 연준을 보실 때에는 조금은 이제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걸로 대답을 좀 드린 거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에는 뭐 연준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침체는 좀 나타났었고,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연준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정도의 위기는 안 오도록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단을 활용해서 잘 방어를 해냈다. 그래서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의 눈높이에는 불만족스럽지만, 그러면 우리의 눈높이까지 완성해줄 수 있는 더 나은 대안이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에는 아직까지 그 대안이 될 만한 시스템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비록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연준 시스템은 지금으로선 최선이다. 그렇게 본다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빙빙님께서요. 경기 침체 오더라도 이미 지수 상당 부분 선반영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침체 돌입과 종료 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랑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PER이 과거 10년 평균까지 왔다. 이거는 멀티플 하락이 기여했다. 이 추정치가 추가적으로 낮아지면 그만큼은 빠질 수 있다. 침체가 온다는 거는 이 추정치 많이 내려갈 수 있다. 그만큼 더 빠질 수 있다. 근데 정확한 시기는 예상하기 어렵다. 그 정도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또 출연해 주셨었던 은기환님께서 허전하다고요. 주말이. 네. 요즘 육아로 아주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또 육아 화이팅 하시고요. 네, 자, 지난주 유독 재생에너지 주식들 상승 두드러졌는데 이제 인플레보다 침체 우려가 더 반영되고 있어서 그런 건가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인플레보다도요, 뭐 채권에서는 이미 뭐 보이고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침체에 대한 논쟁이 활발해질 것 같다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그리고 침체가 오기 전에 과연 인플레를 막아낼 수 있을까? 그게 관건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술래잡기인 거죠. 아주 힘겨운 싸움이 될 것 같다. 이게 베이스 저의 시나리오입니다. 그 다음 루시드 머스크님께서요, GDP 그 2차 속보치 나오는 거, 그 다음에 FOMC 회의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드라이한 답변을 드렸죠. 왜냐하면 속보치하고 비슷할 것 같고 그 다음 FOMC 의사록은 특별함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그냥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드릴 말씀이 별로 없고요. 다음으로 김범조님께서 엔화 안전자산 이제 아닌 걸까요? 극단적 엔화 약세 미국 용인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랬죠. 엔화 약세 미국에 독이 되나요? 종국에 크래쉬가 온다면 엔화가 강세가 될까요?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적당한 위기에는 엔화가 약세를 보이지만 큰 위기에는 강세를 보이는 엔화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침체가 진짜 온다 그러면 엔화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다시 강세로 갈 거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엔화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또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이제 어쨌든 소비자 물가가 일본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뭐라 그러죠? 저거 덕분이라고 통신료 인하 덕분이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렇지만은 그래도 뭐 일본이 절대적으로 저렇게 낮은데 YCC를 계속 통화 완화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변수가 하나 나온 거를 좀 소개를 드릴까 해요. 요게 이제 일본 CPI 세부 테이블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쭉쭉쭉쭉 보시면은 에너지 쪽에서 전기료가 있거든요. 그쵸. 전기. 전기료 쪽이 보시면은 지금 계속 해가지고서 조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요 부분을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워낙에나 원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25%씩 인상을 한다고 평균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미 일본에서. 그래서 요 부분이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25% 인상이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보면은 전기료 쪽이 상승이 크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순 계산해 보니까요. 다음 달에 일본의 이 전기료까지 다 들어와 가지고서 숫자가 나오면은 CPI가 3% 후반이나 4%도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전기료 인상분이 반영될 때에 일본이 조금은 중앙은행이 YCC에 대해 갖고서 강력하게 또 뭔가 말을 지어내야 되겠구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엔화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달 소비자 물가가 나올 때에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좀 강세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보면요, 여러분 대단히 소비자 물가 낮잖아요. 보시면요, 렌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8%가 넘어가요. 근데 렌트 쪽 보시면은 계속 뭐 크게 변화가 없어요. 100일, 102, 뭐 그 전보다 내렸네, 그죠?
그러니까는 한 20% 가까이 차지하는 게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비자 물가가 안정화가 돼 있죠. 반대로 하도 제가 이제 통신비 인하 그런 얘기 들어가지고서 그럼 도대체 그 통신비 인하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었냐 해드리면요, 이거예요. 일단 통신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1%인데요. 통신비가 당시 스가 총리가 인하를 저가요금제 내라 하기 전에 100이라고 보게 되면 66.2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것 또한. 그래서 뭐 어마어마했었구나.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동성 파티는 끝났다. 일단 아이디부터 대단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조만간 연준 풋 해주겠지, 완화 돌아서겠지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 확실하게 완화 정책으로 돌아선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 이상 매수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신중한 투자란 말이 이와 유사한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확하게 유사한 의미죠, 그죠? 예, 다음으로 하이힐드가 위험 수위로 갈까 말까 한 상황에서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하방으로 가느냐 마느냐 기로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 하이힐드와 기대 인플레 추이 의견 궁금합니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금리는 대단히 다양한 월물이나 종류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서 뭔가 하이힐드라는 거 하나 가지고서 전체적인 뭔가를 설명하기 좀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다만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는 하이힐드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은 침체를 가격에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침체 리스크를 좀 크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아마 여기에 대한 답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투님께서 경기 침체 우려가 금리에 반영된 거라고 하셨는데, 경기 침체 원인이 인플레로 인한 소비 감소, 임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이익 감소 때문이라 보시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요 두 개가 다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플레가 높을 때에는 약간 높은 인플레라는 것 그 자체는 침체를 불러오기에 매우 쉬운 요소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높은 인플레에는 취약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강CM님께서 다른 나라들은 다 올리고 있는데 금리, 중국만 LPR을 크게 내렸다. 이게 호재로만 정말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거죠. 그만큼 중국 안 좋다는 거 티내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LPR 5년물만 15 내리고 내리는 걸 보면서 중국 상황이 안 좋긴 정말 안 좋구나라고 생각했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원래 같으면 1년물하고 다 동일한 수준으로 내려요. OBP를 보통 내리거든요, 중국은 LPR 건드릴 때. 근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의 15를 다 때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 돈 풀 여력은 제한적인데 가장 효과 있을 거에다가 집중 타격을 하자.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장기물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부동산 시장 자극이고, 단기물일수록 실제 소비나 이런 쪽의 자극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왜 장기물에 중국이 집중을 하느냐라고 하면, 중국 자체가 지금 완벽하게 봉쇄를 해놓은 상황에서 돈을 풀어봤자 이게 소비나 뭐 출근도 못하는데 생산은 어떻게 해요? 생산 진작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중국이 안 나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집이라는 거죠. 집 거래. 특히나 작년부터 생각해보면 여름부터 사몽선 만들어갖고서 중국 헝다 문제 겪어서 그 다음에는 부동산 시장 다 안 좋아져가지고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중국이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20-30%가 부동산, 건설, 여기에 GDP가 연동이 되니까 이거라도 부양시키자. 그래서 보시면 아주 부동산 쪽에 혜택을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콕콕콕 집어가지고서 대책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MS권님께서 일본 미일 정상회담 그래갖고서 미중 간에 그러면은 텐션이 또 올라갈 텐데, 그러면 관세 축소 이런 것들 스텝이 꼬이게 되는 것 아니냐, 단시일 내가 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질문 있으셨고, 다음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한 부분에 그 다음에 이제 물가에 대한 거
좀 하시면서 질문 주시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지수 같은 게 있느냐, 데이터 같은 게 있느냐 물어봐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그 FOMC 회의로 나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 드린 거는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계속해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더라.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도 이미 이런 걸 알고서 기대감 많이 낮아졌고, 이란하고 그래서 베네수엘라 문제, 외교 문제도 잘 해결 안 되지 않느냐. 관세 인하가 미치는 영향도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별로 기대 안 한다. 시간 걸릴 것 같다는 의견에 동의를 한 거죠. 네. 그 다음 두 번째의 경우에 2분기 실적. 빨리 나오는 기업들은 6월 말부터 나옵니다. 3월, 5월 말 결산 법인들은 빨리 나오죠. 마이크론 같은데.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분기 실적은 좀 조심히 보자. 그런 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해 갖고서 미리 좀 볼 수 있는 선행지표로는 각국의 소매 판매, 한국, 대만의 수출입 데이터를 눈여겨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제일 빠르다 보니까요. 선행하니까요. 그 다음에는 글로벌 IB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리딩 어닝 인디케이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 회사 것들을 보는데, 근데 현재까지로 봐서는 요거는 아주 추이가 좋지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다음으로 의사록에 대해 갖고서도 별로 나올 게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 다음에 수리수리달님께서 아유 제발 좀 빨리 파월이 인플레 잡기 위해서 행동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거 말씀을 해주셨죠. 네, 그러면서 이제 빌황 문제, 알케고스나 테라루나 이제 암호화폐 문제라든지 그러면서 자산 버블 관련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괜찮냐 이런 것까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소프트 랜딩이 조금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저는 이제 대답을 드렸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주셨던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의 몇 프로 정도 되느냐라고 한 거에서는 전세 자금을 넣냐 마냐가 좀 키이고, 사실 안 넣어도 높습니다. 높은데 전세 관련 자금까지 다 넣어버리면은 GDP 대비 130%로 세계 최고 비율이다. 그런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초코님께서 지금 넷플릭스도 사람 줄인다 그러고 자른다 그러고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그래서 임금발 인플레가 이러면 안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이제 아마 시각에서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답변 드린 게 당연히 이제 구조조정이 늘어나면 임금의 인상은 억제가 될 것이다. 왜냐면은 고용시장에서 경쟁자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요.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모든 게 사람들의 인력의 구조조정을 통한, 그래서 2차 파급 효과로 임금 인상률이 제한되는 거, 요거가 안정화되기를 기다리는 그 기간보다 경기 침체로 가는 속도가 더 빠르지 않을까 걱정이다라는 걸 첫 번째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코로나 이후로 좀 구조적으로 노동시장이 변화된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그게 지난달에 경제활동 참가율 다시금 하락하는 아주 서프라이즈한 모습을 보인 이유이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산시장이 몇 달 정도 안 좋다고 해서 근로의욕이 지금 2년 넘게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런 분들이 과연 다시 일하려고 할까? 그런 것도 좀 문제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서 요 또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일단은 질문 주신 거에 대한 것들로 다 했었고요. 네, 세 번째 저희 엔터 이모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